사실 과거에도 구글이 이제 헬스케어를 또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구글 헬스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애플 헬스 레코드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환자들이 주도해가지고서 내가 뭐 진료 기록이나 헬스케어 데이터를 하는 플랫폼에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구글이 했던 것과 지금 애플이 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 과거 했던 거는 웹사이트 기반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터블한 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훨씬 환자들이 더 관리하기 쉽고 이제 뭔가 이제 더 데이터 접근성가 높아져가지고 어떤 논리 자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에서는 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네. 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나요? 저는 애플이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미리 먼저 드리면 예를 들면 애플워치 지금 차고 있지만 애플워치가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애플이 이제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예요. 네. 과거에는 이제 뭐 컴퓨터 만드는 걸로 시작했다가 뭐 MP3 플레이어 만들다가 스마트폰 만들다가 지금은 의료기기 회사가 된 건데 애플워치 4가 나올 때 그 세 가지 의료 관련된 성능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두 가지가 FDA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성능인데 한 가지가 뭐냐면 부정맥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제 심박 센서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거여 가지고 그 뛰는 거를 이제 이런 심박 센서를 가지고서 이 디텍션을 하는 게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심전도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의학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 아니면 이제 이런 이 센서 여러 개 붙이고서 이 심장이 어떻게 뛰는가에 대한 정기적인 활성도 같은 걸 보는 건데 전극이 최소 2개 필요합니다. 심장 대칭으로 해가지고 애플워치 보시면 안쪽에 전극 하나 붙어 있고 돌리는 거 요게 전극이어가지고 안쪽에는 왼쪽 손은 안쪽 전극으로 터치를 하고 반대편 손은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요거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애플워치로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 의료기기로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으로 애플 헬스키트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이 혈당계든 혈압계든 뭐든지 간에 그거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지게 되고, 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앱으로 측정한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 이제 애플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제 이 사용자들 락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애플워치를 헬스케어 성능 때문에 구매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플워치나 아이폰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아주 장기간 동안에 축적을 해놓을 수 있다면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아주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애플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가 발리딕이라고 있나요? 네, 발리딕은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중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으는 플랫폼이 발리딕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이고요. 그런 쪽들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서 이제 보험사나 제약사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았다가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발리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네. 항상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네. 그럼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가 이걸 활용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투자 처로 좀 가장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분야
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치,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가 굉장히, 일단은 그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헬스케어 문제이죠. 네. 의료 헬스케어 문제라서, 이 전반적으로 이 의료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뭐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서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건강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디폴트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뭐 당연히 원래 나 건강하지. 병에 걸리면 그때 돈을 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노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어웨어니스가 올라갔다는 게 되게 큰 변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돈을 되게 좀 쉽게 쓸 수 있다. 과거에 비해서. 그게 이제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언택트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키워드를 쓰시면서 결국에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사실 뭐 일단 하나의 지켜보셔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면 이 원격 진료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것들,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컨셉이냐면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앱이나 VR이나 게임 같은 걸로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컨셉이 있습니다. 뭐 앱을 써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면 그것도 비대면이니까 역시 이제 그 언택트의 키워드 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미국에 IPO했던 기업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리본고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디지털 치료제의 부분에 들어가는 곳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리본고가 당뇨병을 이제 그 앱 기반으로 관리해주는 당뇨병, 지금은 당뇨에 시작해가지고 다른 만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일단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 집에 있으면서 뭐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만성 질환들을 관리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뭐 디지털 치료제 같은 그 언택트 비즈니스 쓰는 거죠. 혹은 이제 좀 더 넓게 보자면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 건강 관리를 넓혀 보자면 뭐 집에서 운동하는 거, 온라인으로 PT를 받는다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또 한 가지 회사가 이제 펠로톤 같은 회사를 보시면, 그것도 이제 작년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던 이제 회사인데요. 그런 펠로톤은 고정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닝 클래스를 집에서 이제 구독하는 모델인데요. 약간 헬스케어 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스타 스피닝 강사들이 이 비디오, 그러니까 고정 자전거에 보면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열심히 이제 이 자전거 타는 건데, 그런 것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근데 뭐니 해도 이제 미국 시장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원격 진료가 이제 비대면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컨택을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진료를 받을 때에도 뭐 의사와 환자 간의 이 대면이나 혹은 병원에 환자가 갔을 때 환자끼리 대면하는, 특히 이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끼리의 이런 컨택을 줄이려고 하는 게 원격 진료가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격 진료가 지금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이제 이런 원격 진료가 완전히 팬데믹 상황에서 완전히 재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늘 뭐 경제 방송이니까 텔라닥 같은 그런 미국의 주식을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많이 했죠.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엄청 네. 성장했네요. 네. 주가는 아주 크게 올랐고, 그게 이제 뭐 매출이나 진료 숫자나 이런 것들도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사실 현재법으로는 지금 금지가 돼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 뭐냐면 이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네. 의사가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겠느냐. 네. 예. 사실 앞에 놓고도 이렇게 진료해줘도 잘 못 믿을 경우가 네. 많은데 네. 화면으로 보면서 정말 정확하게 내 병을 진료하고 처방하고 뭔가 이런 대처를 해줄 수 있느냐 네. 의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원격 진료, 원격 의료가 전면적이고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원격 의료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뭐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리스크나 이런 대면 진료에 비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국에 지금 이 순간은 원격 진료가 합법입니다. 지난 2월 22일인가 정도에 이 판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했거든요. 아, 지금 이제 원격 진료하고 그 의약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제가 투자했던 기업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뭐 기사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지금 처방 건수로 따지면 15만 건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분명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환자를 만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로가 생각하는 원격 의료가 딱 그 키워드를 들으면 다른 걸 떠올리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건지, 어떤 범주로 정의할 건지, 예를 들면 뭐 저는 오화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격 진료를 이제 제공할 건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현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과정을 좀 보면은요. 뭐 청진기를 대고 가슴을 진찰을 하든 뭘 하든 등을 뭐 두들기든 뭐 눈을 까디집어 보든 혓바닥을 보든 네. 뭘 한단 말이에요. 네. 온도를 재보든. 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CT를 찍어라, 뭐 엑스레이를 찍어라, 뭘 하라 이런 식의 또 뭐 다음 뭐 피를 뽑자 뭐 이런 조치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원격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냥 네. 문진 의사가 어때요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하는 걸 가지고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네. 궁금한 거죠 이게. 이게 원격 진료에는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있고요. 예. 큰 범주의 원격 의료가 있고 그 부분 집합으로 원격 진료가 있습니다. 뭐가 틀린 거죠? 의료와 진료를 보시면 상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인즉슨 원격 진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원격 진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원래 진료실에 들어가서 이 대면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게 원격 진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격 진료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원격 진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격 의료에는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예를 들면 수술을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웨어러블 찾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체온 같은 거 측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서 혹은 심박 같은 거 측정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연동돼 가지고 병원으로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당뇨병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원격 의료에는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게 지금 이제 비대면 의료에는 다 해당되는 것이어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좁게 얘기를 하면 이제 원격 진료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제공할 수 있는데, 원격 진료라고 딱 키워드를 들으면 금방 상상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이제 이런 화상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디오 채팅을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최근까지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그냥 음성 전화로 하는 겁니다. 음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채팅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더 이렇게 또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까 제가 이런 심전도 같은 거 측정했을 때 이 앱으로 이제 심전도 데이터를 보내 가지고서 그 부정맥이 있냐 없냐 같은 데이터 해석을 받아볼 수도 있고, 피부에 뭐 점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혹은 뭐 두드러기 났는데 이상하다, 사진 찍어서 사진을 보내면 또 그걸로 이제 또 이 판독을 받아볼 수 있죠. 피부과 전문의한테 뭐 건당 얼마를 내고서 하는 것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 모두 다 이제 원격 진료에 해당되고 있고 하나하나가 사업 모델입니다. 미국에 그런 것들이 사업 모델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원격 진료라고 해서 단순히 화상 진료뿐만이 아니고 또 다양한 유형들의 진료가 이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화상 진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흔히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생물학 박사이고요. 흔히 이제 의료계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오감을 다 써가지고 하시죠. 이제 뭐 시진도 하시지만 촉진도 하시고 청진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비디오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하면 그 중에 몇 가지를 못 씁니다. 네. 아주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약적인 환경에 맞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보면 가장 많이 진료하는 게 무엇이냐? 통계를 보면 이제 뭐 감기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감염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문진 정도 혹은 시진 정도로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제한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이런 혹은 더 나아가 가지고서 예를 들어 체온을 측정해야 된다, 뭐 혈압을 재야 된다, 혈당을 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커넥티드 스마트 디바이스를 쓸 수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체온계 써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초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진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재진부터는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한번 본 환자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미국의 주별로 좀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특정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일본처럼 초진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만나서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처방도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격 진료는 구현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원격 진료와 뭐 밀접하게 붙어 있는 분야가 이제 말씀하신 웨어러블이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뭔가 접점이 여기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거죠? 웨어러블은 이제 원격 진료와 연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내 걸음걸이 측정, 개인의 건강 관리 같은 거에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걷는 거? 네. 이런 거는 했죠. 심박동 재는 거. 네, 핏빛 같은 이런 손목, 스마트 밴드 이런 거 차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예. 지금 혹시 차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웨어러블의 아니, 그러니까 딜레마. 귀찮더라고. 이게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까, 당장. 네, 딱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저는 웨어러블, 특히 헬스케어 웨어러블에 대해 가지고서 크게 두 가지의 닭과달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저는 지속 사용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냐면, 구매를 해도, 통계를 보면 한 3개월을 보통 못 넘기거든요. 그냥 안 쓰고 그냥 서랍에 처박아 둡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저는 사용자 효용이라고 부르는데, 쓸모가 없는 거죠. 이거 쓰면 뭐가 좋은데?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 부분이 없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닭과 달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효용을 받으려면, 쓸모가 있으려고 하면은 착용을 해야 되죠. 네. 착용을 하지 않는데 쓸모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속적으로 착용을 하려고 하면은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쓸모가 뭐냐고 하면 제가 책에서는 이제 이런 이게 의학적인 효용일 수도 있고, 혹은 요즘에 보험사랑 연계돼가지고 열심히 걸으면 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재정적인 효용일 수도 있고, 이게 착용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심미적인 효용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게
친구들 게임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서 이 뭐 재미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명확한 효용을 줘야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뭐 헬스케어 웨어러블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장 이제 그 딜레마를 해결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런 뭐 사실 애플워치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 성장할 수 있는, 급성장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결국 뭐 그것이 재미가 됐든 필요성이 됐든 네. 사람들이 찰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웨어러블로 표현을 해드렸지만 이게 뭐 스마트폰 앱이든 뭐 블록체인이든 인공지능이든 어떤 식의 기술이 들어갔을 때를 막론하고서 혹은 사실 디지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효용이 확실해야지만 그걸 쓸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런 효용의 문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